주변에선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딸 키우는 일이 힘들지 않냐며 걱정을 하곤 하는데요. 글쎄요, 제 딸의 친모이자 제 전처는 제가 본 인간 군상 중 가장 최악의 유형인 인간이었거든요. 굳이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제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진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한 번쯤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중견 기업의 임원까지 지낸 아버지 아래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회사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할 위치까지 올라갔던 아버지께는 하나의 철학이 있었답니다. 도훈아, 사람은 항상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 그게 회사처럼 커다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떨 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도 한단다. 가령 자기 자신의 행복 같은 거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야. 솔직히 어린 마음엔 아버지의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뭐든 옳은 결정을 내리시는 아버지였으니 그저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 제 머릿속에 새겨두기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의 좋은 학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자란 덕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의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30대 초중반에 이른 나이에 한 지방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이 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이전에 겪어본 바 없는 보람을 안겨주었어요. 제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는 청춘들에게 가르칠 말을 매일같이 고르고 고르는 일은 아버지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이후 저는 우연히 알게 된 한의사인 아내와 짧은 연애 후 제 나이 35, 아내 나이 34에 결혼을 했고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한 명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장모가 아내와 처남을 홀로 어렵게 키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좀 자린고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신에겐 아끼지 않았지만 남에게 나가는 돈을 유독 아까워했죠. 그게 처가건 우리 딸한테건 말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한테 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싫었어. 자존심 상하잖아, 구질구질하고. 맨날 물려받은 교복에 낡은 가방에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 덕분에 지금은 한의사로 신분 상승해서 당신 같은 교수 남편도 만나고 떵떵대고 살잖아. 이게 인간 승리지 뭐야? 저야 뭐 어릴 적부터 감사하게도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 가난에 대한 고통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이 가끔 좀스러워 보이거나 치사하게 느껴질 때도 그저 어릴 적 너무 힘들게 살아서 생긴 억하 심정에서 비롯된 행동이겠거니 생각하고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저와의 결혼 생활에 무척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저를 보는 아내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어느 모임에 가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제 자랑을 하기 바빴죠. 안녕? 다들 잘 지냈어? 아, 우리 한의원. 아유, 말도 마. 요즘 입소문이 났는지 아침에 문 열자마자 사람이 바글바글해. 인사해. 여긴 우리 남편. 대학 교수님이라 바쁜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 소개시켜 주려고 데려온 거다. 사실 저 그렇게까지 막 바쁘진 않았거든요. 함께 동창회에 나가자는 아내의 말에 시간도 괜찮아서 슬렁슬렁 따라 나온 건데 아내가 저를 과하게 추켜 세우니 조금 민망했죠. 이런 일도 나중엔 하도 반복이 되니 익숙해졌지만은요.
아이고, 우리 교수 사위 왔어? 어서 와. 바쁜데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백숙해놨어. 얼른 앉아. 당시 전 처가에 내려가는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가는 저희 가족이 살던 서울에서 2시간여 떨어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장모의 음식 솜씨가 무척이나 좋았고 특히 제가 내려가는 날엔 항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주셨거든요. 게다가 다른 음식도 맛있었지만 장모의 백숙 끓이는 솜씨는 정말 일품이었죠. 아이고, 우리 최서방, 어째 얼굴이 좀 여인 것 같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많이 고되긴 하지? 자, 퍽퍽하게 가슴살 먹지 말고 다리 먹어, 다리. 2개 다 먹어. 아이고, 먹는 것도 어쩜 이렇게 복스러울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들 하죠. 장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200%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처가에 함께 살고 있었던 처남 또한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어요. 엄마, 매형 체하겠어. 천천히 많이 드세요, 매형. 저희 엄마 유나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경찰 아들 서러워서 살겠나. 힘들게 나란히라는 처남이 많이 먹어야지. 경찰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던데. 자, 다리 하나 처남 먹어. 아유, 그럴 필요 없어. 넌 어디 남들 다 아는 박봉받는 직업 가지고 유난이니? 다 그 정도는 힘들게 산다. 집에 돈도 꼴랑 80만 원씩 가져다 주면서 생색은. 네 누나랑 매형 좀 봐라. 따로 멀리 사는데도 나한테 200만 원씩이나 붙여주잖니. 내가 널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그 대가가 고작 80만 원이냐? 예, 예. 별 볼 일 없는 경찰밖에 못 돼서 죄송합니다. 괜히 민망해진 제게 처남은 눈을 찡긋해주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장모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모나지 않고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와 아내의 이런 태도는 그리 오랜 시간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딸아이가 5살이었을 적 제 나이가 막 40이 되었을 때였죠.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거든요. 바로 제가 교수직에서 잘리고 만 겁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먼 나라 일처럼 듣기만 했지. 정작 그 문제의 화살이 제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던 와중에 자꾸만 학생들이 수도권에만 머물려고 하니 나중에 나의 정원 미달인 학과가 속속들이 늘어나더군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에 오래 묵혀진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가뜩이나 학생 수가 모자라던 터라 학교 입장에선 굉장한 치명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교수 자리를 대폭 줄여버리게 되어 그 피해가 제게 덮친 겁니다. 한순간에 잘난 교수에서 백수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학교의 교수직을 알아보려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비슷하더군요. 인구 감소가 사회적인 문제였고 지방 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라의 현상이 심각한 수준까지 와버린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지 못하고 백수로서의 생활이 길어지자 아내는 점점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 대학에서 아직도 연락 안 왔어? 어? 아니, 왔는데 뭐 결과가 뻔했지. 번번이 그렇게 물먹을 거면 나가서 회사에라도 취직하던가.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건데? 그런 아내의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회사의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좀 쉽게 생각했었어요. 저 정도 경력이면 어디든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여겨서 회사 취직은 정말 마지막 보루로 남겨놨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이 꽃밭이었다는 걸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죠. 전 이력서를 넣은 회사에서 전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운 좋게 서류가 붙었어도 면접을 보는 족족 탈락이었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진 전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어버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저는 더 위축되어 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결국 전 아내의 눈치가 보여 온갖 집안일과 딸아이의 육아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시간은 대리운전을 뛰거나 택배 상하차 일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등에 내리꽂히는 아내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웠거든요. 차라리 아내가 저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응원해 줬더라면 제가 그 정도로 위축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내의 태도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대리 뛰고 얼마 받았어? 오늘 8만 원. 뭐? 8만 원? 아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월 8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하루에 8만 원? 아내는 경멸스럽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장모는 오히려 아내보다 더 하더군요. 장모님, 저 왔어요. 아내의 눈총을 받는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 장모의 백숙이 생각나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저를 보는 장모의 눈초리가 평소와 달리 곱지 않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다 했더니 장모의 눈빛은 다름 아닌 평소 저를 노려보던 아내의 눈빛과 똑같더군요. 자네 왔나? 그래, 어디 취직은 했고? 그게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저 배고파요, 장모님. 장모님 백숙 생각나서 왔어요. 백숙? 자네 지금 장난하나? 자네가 일 못한다고 내 딸이 혼자 벌어 쓰느라 용돈 못 받은 지가 벌써 반년이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뭐? 백숙? 자네 지금 나 약 올리는 건가? 네?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적어도 장모는 저를 그래도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의 용돈들 아내와 제가 각출한 것이 아닌 순전히 제 사비였는데 그깟 돈 반년 정도 못 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들보다도 저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요. 배가 고프면 자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나 사 먹을 것이지 염치도 없게. 여기까지 오는 기름값이 아깝지도 않나?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속물 같아. 아니, 사람이 대체 왜 그래? 장모의 구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상황을 막아준 건 다름 아닌 처남이었어요. 처남은 나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오더니 국밥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 제 앞에 소주를 한 잔 따라주더군요. 죄송해요, 매형.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아시죠? 제 월급 박봉인 거. 하하. 박봉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고마워, 처남. 염치 없지만 잘 먹을게. 에이, 매형. 어깨 펴요. 사람이 어떻게 매번 잘 나가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자요. 우리 오랜만에 건배해요. 처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제게 싱긋 웃어 보이며 저와 잔을 맞부딪히더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본가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차마 찾아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 힘들지
아내는 매일같이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찾아온 장모는 나를 버러지 취급을 하지. 정말 세상 어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던 것 같았거든요. 매영. 그리고 처남은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군요. 저는 그런 처남에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지었죠. 저 사실 이번에 결혼해요. 뭐? 갑자기? 집사람은 아무 말 없던데? 그게 엄마랑 누나가 둘 다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처남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항상 웃고 있어 마냥 다 괜찮을 줄로만 알았던 처남의 속은 사실 너무 문드러지다 못해 새까맣게 변해 있었더라고요. 매형이 집에 돈도 못 가져다 주는 마당에 저까지 출타하면 코딱지만한 돈이 남아 집에 돈은 누가 가져다 주냐면서요. 저랑 결혼할 사람도 직업이나 형편이 저랑 비슷해서 당장 빚부터 지고 시작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길길이 날뛰니까 누나도 저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요. 엄마한테 자기 돈 주긴 싫다고요. 정말이야? 정말 장모님하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내와 장모의 돈 욕심에 대해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가족의 혼사기를 막는다 말입니까? 처남은 쓰게 웃으며 소주를 한 잔 더 들이키더군요. 솔직히 그동안은 집에서 푸대접 받아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 나를 키워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엄마는 저를 푼돈 나오는 자판기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마저도 적은 돈이라고 괄시하면서 말이죠. 매영, 사실 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온갖 알바 다 하면서 집에 돈 갖다 줬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당연히 대학도 못 갔고요. 엄마는 저 중학교 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 달 식당에 나갔다가 남 아래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일 못하겠다고 때려치웠거든요. 어찌 보면 누나 공부까지 제가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저 그동안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모가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뒤에야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으니 늦게나마 여유롭게 지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용돈을 200씩이나 챙겨드린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모는 집에서 집안일만 했을 뿐 어린 자식이 벌어온 코 묻은 돈을 계속해서 받아 써왔던 겁니다. 미안해, 처남.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모님만 챙겼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서러웠어. 사실 계속 귀한 대접만 받다가 반년간 푸대접을 받다 보니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백수가 되었다고 이런 취급 받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뼈 빠지게 집에 돈이란 돈은 다 가져다 주고 구박은 구박대로 다 받았을 처남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매형이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매형.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집에서 짐 싸서 나올 거예요. 엄마랑 누나랑 인연 끊고 그냥 이젠 제 행복 찾아 살려고요. 결혼식에서 엄마랑 누나 안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매형, 아쉽지만 오늘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남은 아주 덤덤히 절연을 통보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처남을 누가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저 빈 처남의 술잔을 다시 채워주었죠. 그리곤 겨우 고른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주 뻔한 인사치레 말이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렇게 결심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 새로 생길 처남을 정말 아껴주는 가족만 바라보고 말이야. 처남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영, 매영도 이번에 느꼈죠? 돈이 없으면 이 집에서 얼마나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지요. 핏줄인 저야 내 가족이니까 참았다지만 매영은 저처럼 바보같이 너무 오래 참지 마요. 병나요. 그게 처남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처가에 갔을 때 처남과 처남의 짐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그 착한 처남이 앞으론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어요. 제 사정이 사정인지라 돈 10만 원이라도 쥐어주지 못한 걸 두고두고 미안해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취업을 하지 못했고 저에 대한 아내의 장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처남이 집을 나간 이후엔 아예 저를 없는 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처남이 가족 간의 인연을 끄는 것도 모두 용돈을 안 보낸 제 탓이라면서요. 정작 아내는 장모에게 외벌이라 빠듯하다는 핑계를 대며 돈 한 푼 보내지 않았던 것 같지만은요. 그리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의원에 환자가 많다더니 바빠서 늦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처가에 일이 있다며 주말에 외박까지 잦아지더군요. 어느 날은 장모와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장장 3박 4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모와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던지라 장모에게 연락해 확인할 수가 없어 그저 아내를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가 3박 4일 동안의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웬일로 제게 대화를 하자며 저를 식탁에 불러앉히더군요. 무슨 일인데?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만나지. 당신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고 맨날 대리운전에 택배 상하차 그건 하고 있는데 난 한의사잖아. 요즘 누가 네 남편 뭐 하냐고 물으면 나 아무 말도 못해.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창피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안 그래? 제 존재가 창피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혼이야 저도 진즉부터 하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딸을 엄마 혹은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딸을 위해 여태껏 아내와 장모가 주는 수모를 견뎠던 거죠. 여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력서 넣고 있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틈틈이 다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 곧 다시 취직될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 어? 진짜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여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하고 애부터 덜컥 낳은 거야. 내가 조금만 신중했으면 남남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인 줄 모르고 덜컥 애를 가진 내가 등신이지. 뭐? 당신 지금 우리 지훈이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가 후회한다고 걔가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것도 아닌데. 몰라. 아무튼 나는 당신 더 이상 남자로 안 느껴지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어? 저는 모진 말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는 어디 갔냐며 제게 물끄러미 물어보던 딸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차마 그런 딸에게 이렇게 쉽게 가족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
혹시 남자 생긴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가정이란 게 애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버지 없이 자란 당신이라면 더 잘할 거 아니야. 아, 무슨 남자 같은 소리야. 나 당신 같은 남자 또 만날까 봐 남자의 남자도 꼴 보기 싫어. 무섭다고. 그리고 그렇게 애가 아빠 없이 자랄 게 걱정되면 당신이 데려가던가. 아, 진짜. 왜 이혼도 호락호락하게 안 해주고 난리야? 짜증나게. 제가 재차 아내를 붙잡자 아내는 말을 하다가 짜증이 났는지 소리를 꽥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한숨을 푹 쉬고 다시 고개를 드는데 저는 그만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훈아. 빼끔 열린 딸아이의 방문 사이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딸은 저와 아내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이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아빠, 엄마랑 아빠 헤어져? 엄마가 이제 아빠랑 나 필요 없대? 아니야, 지훈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잠깐 힘들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가 우리 지훈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거짓말. 엄마가 방금 그랬잖아. 아빠한테 나 데려가라고. 거기까지 말을 마친 딸은 제 품에 고개를 묻고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한참 동안이나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울다가 지쳐 잠이 들 때까지 말이죠. 이후 전 펑펑 울던 딸의 모습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내의 멸시와 짜증서린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도 지쳐갈 무렵이었죠. 생전 제게 연락 한 번 안 턴 장모가 웬일로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좋은 말을 듣겠나 싶어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장모와 연을 끊을 순 없지 않겠나 싶어 저는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예, 장모님.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안 받아? 하여튼지 굼떠가지고 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자네, 내 집에 좀 내려오게. 어차피 지훈이도 며칠간 자네 본가에 내려갔다며. 백수라 할 일도 없을 테니 당장 좀 내려와. 지금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아, 자네, 내 백숙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밥이나 해먹이려고 하니까 잔말 말고 내려와. 내 딸도 불렀으니까. 아내도 부르셨다고요? 그래, 오면 보여줄 좋은 구경거리도 있으니까 빨리 와. 그럼 내 그렇게 알고 끊겠네. 자기 할 말을 모두 마친 장모는 제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내까지 불렀다고 하니 뭔가 중요한 말이 있긴 있나 싶어 저는 한숨을 쉬곤 처가로 내려갔죠. 그리고 처가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섰는데 뭔가 밖에서부터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처남이 돌아온 건가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처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의아하게 거실에 발을 디딘 전 들어가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네 왔나? 여기 인사하게. 그곳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모와 아내 옆에 꼭 붙어 앉아 백숙의 닭다리를 뜯고 있는 웬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길래 내 아내 옆에 꼭 붙어 있냐고요? 그리고 장모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폭탄 발언을 내뱉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받은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자네 진짜 눈치 없나? 누구긴 누구야? 우리 딸 새 남편 될 사람이지. 인사하라니까. 우리 새 사위일세. 나 이번에 사위 교체 좀 하려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아내의 상간남이었어요. 그놈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저를 보며 실실 쪼개고 있더군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연놈들을 장모고 뭐고 다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지금 저 쪽주려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오게 한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쩜 사람들 인성이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 아니었습니까? 제가 돈 좀 없어졌기로써니 사람을 불러다 이런 취급을 해요? 거참 더럽게 땡땡대네. 아저씨, 능력 없으면 그냥 이혼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지저분하게 끌고 있어?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창피하네. 상간남은 실실 쪼개며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찍찍 짓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여기까지 불려와서 생판 처음 보는 놈에게 저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분통이 터져 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저 실실 쪼개는 놈의 얼굴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진짜 그만 좀 해, 여보. 그런데 그놈 앞을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내가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저를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혼해줘도 되지 않아? 당신이 하도 이혼 안 해주고 뻗대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 내 나이 이제 고작 41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제 그만 버티고 이혼해. 당신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이 버러지들과 그 자리에서 대치하고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제 눈을 비집고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것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경고를 날렸습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내가 오늘 일은 죽어도 잊지 않을 거야. 오늘 일 내가 꼭 100배로 갚아줄게. 각오해. 그리고 장모님, 아니 아줌마, 나이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들한테 버림받고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평생 누구한테도 대접 못 받아. 당신 딸? 전현이 당신 인생 챙길 것 같아? 이런 인성 쓰레기는 당신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두고 봐요. 내가 평생 저주할 거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악에 바친 말을 모조리 쏟아낸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몸을 그들에게서 돌리고서야 눈물이 쏟아진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제가 우는 모습을 그 연놈들에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내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몇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딴 쓰레기 같은 여자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쳤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을 했죠. 제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 또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이혼해. 나 죽이고 싶지?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난 얼마든지 맞아줄게. 그렇게 해서 당신 이혼만 해준다면 10대고 20대고 난 맞아준다고. 다시 화가 스멀스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번엔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제가 저 여자를 때려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야 할 위자료만 줄어들 뿐이겠죠. 저는 아내에게 피식 웃어 보였어요. 너 같은 쓰레기 때렸다가 내 손 오염되면 어떡해? 냄새나게. 너처럼 금수만도 못한 여자한테 돈 내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불쌍하다. 너, 나 백수라고 무시했지? 나도 너 곧 백수로 만들어줄게. 뭐? 우리 한의원 와서 피켓이라도 들고 시위라도 하려고? 왜? 내가 못할까봐? 아내는 진짜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곤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보, 유치하게 굴지 말고 내 조건이나 들어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첫째, 지훈이 양육권. 두 번째, 우리 공동명의인 이 아파트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지금 시세 찾아보니까 이 집 7억 정도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 당신 주고 따로 위자료 1억 또 챙겨줄게.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야. 이 정도면 지훈이 충분히 키울 수 있잖아? 안 그래? 게다가 당신 본가 잘 살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은 제 엄마한테라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욕심 많은 여자가 저만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와 이혼하고 만나려는 남자가 도대체 누군지 말이죠. 근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딱 봐도 하는 짓이 양아치던데. 양아치? 이야, 망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원. 내가 뭐하러 아파트에 돈까지 얹어주면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하겠어? 내가 손해볼 사람이야? 대가리에 총 맞았게? 그 사람 아버지 강남에 20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부자야. 겨우 퇴직하고 연금 받고 있는 당신 아버지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 사람은 거기서 건물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 무려 3억이 넘어, 3억이. 그럼 그렇지.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어쩜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냐? 실소가 나오더군요. 아내에게 미련을 버리니 놀랍게도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한심하고 가짠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여자랑 제가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는 사실이 창피할 정도로요.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내 제안 잘 생각해봐. 이번 주까지 기다릴 테니까. 아내의 제안을 들은 이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연놈들을 물먹일 방법을 찾아 소송을 걸어 개싸움을 할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딸이 받을 상처가 마음에 걸려 그냥 아내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출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제게 비웃음을 지어 보이던 상간남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딘가 수상쩍었어요. 저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그놈 정체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상간남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펼쳐본 순간 저는 너무나 웃겨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상간남은 강남 20층짜리 건물주의 아들도 건물 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놈 정체는 바로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거 순 사기꾼 아냐? 자료에는 그놈이 타고 다녔다는 외제차의 리스 내역과 그놈이 사는 원룸 정보, 그놈이 원룸에 들어가는 사진과 그놈이 다니는 보험회사의 사원증 사진 등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놈은 아내와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고요.
그저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돈 많은 여자들을 꼬셔내 돈도 뜯고 보험도 팔아먹고 다니던 양아치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는 그 사기꾼에게 홀딱 빠져 허무맹랑한 꿈을 꿨던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아내에게 가서 통보했어요. 나가. 갑자기 뭘 나가? 합의 이혼하자고. 당신 원하는 대로. 정말? 갑자기 왜 저런데? 갑자기는 뭔 갑자기야? 너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내는 좋아서 해벌쭉하다가 황당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 집 구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호텔로 가든가 당신 엄마 집에 가든가 알아서 하고 당장 안 나가면 나 마음 바꿔서 이혼 안 해준다? 나중에 이사한 집 주소 보내주면 거기로 짐 보내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고. 허참,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다. 어? 아내는 제가 언제 또 마음을 바꿀지 몰라 불안했던지 서둘러 캐리어에 당장 필요한 짐을 간단히 싸서 호로록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참 마지막까지 한심한 모습이었죠. 이후 한동안 아내는 그 남자 호텔 생활을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임시로 머물 오피스텔을 구해 제게 주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아내의 짐을 몽땅 다 보내버렸죠.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못하게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시일이 걸렸습니다. 완전한 남남이 되기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저는 상간남의 정체를 당장에 폭로하고 싶은 걸 애써 참느라 입이 근질거려 아주 혼이 났습니다. 혹여 아내가 완전한 이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원활한 이혼에 잡음이 생길까 봐서요. 그 여자가 주기로 했던 재산들은 전부 받아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이혼 확정이 된 그날, 저는 재판장 앞에서 아내에게 상간남에 대한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당신 눈으로 확인해봐. 당신이 죽고 못 사는 그 남자 정체야. 아내의 반응을 상상하자 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거 진짜야? 어? 진짜 장난치지 마. 나 그놈 지인 부탁이라고 보험도 몇 개나 들고 돈도 벌써 4천만 원이나 빌려줬단 말이야. 그것도 거기 자료 있어. 아마 그놈 그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수수료 두둑하게 챙겼을걸? 그리고 돈은 아마 못 돌려받을 거야. 사기꾼이 사기친 거 걸리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돌려주겠냐? 아내, 아니 그 여잔 보고도 믿지 못하겠는지 제가 건네준 자료들을 보고 또 보고 눈을 비비고 또다시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게 큰 소리로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태 말 안 해준 건데? 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어떡할 거야? 책임지라고. 내가 왜? 그리고 너도 너 바람 피우는 거 나한테 안 알려주고 그 집으로 불렀잖아. 나도 너 엿대보라고 그런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걸 보려고. 속이 다 시원하다.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유후, 어디 한번 그 사기꾼 놈이랑 잘 살아봐라. 아마 고생 꽤나 할 거다. 물론 그것도 그 놈이 너랑 살아줄 때 얘기겠지만. 짜증나.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저는 받을 거 다 받았고 이혼도 깔끔하게 끝냈는걸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려주었어요. 너, 내가 마음 같아선
맘카페에 올리든 뭐라든 네 한의원까지 아주 망하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지훈이 때문에 산 줄 알아. 왜냐고? 너 나한테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줘야 되잖아. 너 능력 좋으니까 밀리지 말고 꼭 줘라. 알겠지? 그래서 네 한의원 살려놓은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차차, 이 말 깜빡할 뻔했네. 너 나한테 또 여보 당신이라고 불렀단 봐.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그땐 한의원이고 뭐고 다 날려버릴 줄 알아. 제발 우리 딸한테 부끄럽게 살지 좀 말고. 어? 그럼 나 간다. 저는 유유히 손을 흔들며 그 여자에게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정말 통쾌했어요. 2년간 받은 수모를 톡톡히 갚아준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짜릿했죠. 그 여자는 정확히 상간남에게 4,300만 원을 포함해 갖가지 보험 등 전부를 뜯겼더군요. 그냥 아주 호구가 따로 없었더라고요. 게다가 집과 위자료까지 제게 전부 줘버렸으니 빈털터리가 되었겠죠. 아, 그리고 저는 그 상간남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서 이겨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날 그놈은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냈더군요. 재수없어. 그 문자마저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얼마 후 전 장모와 아내가 집에 찾아와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지 뭡니까? 최서방,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어떻게 이 집 팔아서 그 돈 절반이라도, 아니 위자료 1억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뭐에 홀려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우리 딸 지윤이한테 엄마 필요하잖아. 어? 지윤아, 최지윤, 엄마 왔어.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뜻 애를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애를 찾는다 말입니까? 제가 사납게 그녀에게 뭐라고 하려던 찰나 자기 방에 숨어있던 딸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윤아, 엄마 왔어. 엄마 목소리 듣고 나왔구나. 지윤아,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고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줘. 어?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둘을 곧바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 딸이 뭐라고 했냐면 말이죠. 엄마랑 할머니 싫어. 둘 다 우리 집에서 나가. 난 아빠만 좋아할 거예요. 아빠, 내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나랑 그냥 둘이 살아요. 네? 아직 7살의 어린 아이였지만 옆에서 그동안 모든 걸 다 보고 들은 딸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제가 여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제 딸아이를 위한답시고 어린애 앞에서 그 많은 참상을 보여주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딸의 말에 넋이 나간 전 아내에게 경고했습니다. 지훈이 말 들었지? 당장 나가. 2번 다시 애 눈에 띄지 마. 그리고 저기요, 아줌마. 1억? 1억 같은 소리 하네. 예전에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염치도 없지. 돈 없으면 여기 와서 구걸하지 말고 앞으로 끼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때우세요. 아셨죠? 저는 그 길로 그 2년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더 이상 그 두 여자가 못 찾아오게끔 아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답니다. 이후 전 아내는 법이 정해준 양육비만 꼬박꼬박 이체시킬 뿐 2번 다시 제게 연락할 생각은 못 하더군요. 뭐 오더라도 받지 않았겠지만은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다행히 경기도 쪽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저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좋습니다. 천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했던 경험들을 더하니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훨씬 풍부해져 더욱 다양한 수업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저희 아버지의 철학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말이요. 책임질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제가 선 방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이 이제야 뭐였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거든요. 지난날 제가 책임져야 했던 건 허울뿐인 가정이 아닌 사랑하는 딸 지윤이와 저 자신의 행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지윤이와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작정이에요. 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제 이 일은 정말로 과거에 묻어두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